자, 향리 위상을 보면 이제 그 밑에 형성 과정이 나왔죠. 예, 신라말 호족 계열들의 제지세력들 중에 해당 본관의 명망 있는 유력감으로서 국주의 토성을 분급받았으며, 그러니까 토성을 분급받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배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거지를 본관으로 인정받아 지위와 세력을 누린 집단,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제 공무 기능 수행이 중요하죠. 읍사 조직에 참여해서 지방행정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민원부터 조세, 용역, 공납, 군역에 징수했다. 그 대가로 외역전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이 외역전은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게 없어졌죠. 좀 초창기 때 있다가. 예, 근데 고려시대 때는 외역전을 따로 지급받아서 그 공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업무가 이제 세습됐죠. 아, 그리고 이제 또 이들은 주연군 가운데 일품군 장교의 직을 맡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항토 예비군 정도 예비군의 장교 이런 직을 이제 담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군사제도 얘기할 텐데 고려시대 군사제도 편제에서 이제 주연군의 일품군, 이품군, 삼품군 이런 그뭐 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급부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공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았다. 그다음에 간단한 소송 문제도 처리를 했고요. 또 스스로가 향촌서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는 존재를 인식했다. 그래서 뭐그 통성 출신의 인물들이 이제 본관 지역의 성황씨나 신 그런 산신들, 신신이라고 해요, 산신. 자, 산신 같은 수호신격을 믿어지기도 했으며 인물들이 본관 지역의 성황씨나 산신 같은 수호신격 수호신 정도의 격으로 믿어지기도 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항리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그 지역의 토속 그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신격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숭배 대상이 됐다는 것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토성 출신의 이제 항리들이 그 신격을 모시는 또 제의를 주관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물들이 그 수호신격으로 이제 믿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제사를 향리들이 뭐냐 주재를 했다. 또 이제 향리들은 요게 이제 중요한데 향도 같은 불교 신앙 조직을 활동과 각종 종교 행사에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향도를 조직했다. 향도는 뒤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향도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향도를 주관을 하고 석탁도 건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천 매항비 같이 매항 행사도 이제 많이 했어요. 이 매항 행사도. 그래갖고 이제 미륵보살 하생 연호하는 매항 행사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제 뒤에 이제 불교 관련된 내용들, 뭐 사회사 관련된 내용 할 때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고려는 이런 항리들, 그러니까 저들 호족들이죠. 호족들의 연합으로 세워진 국가였고 중앙 집권하고 왕권을 강화되면서 이 호족들의 그 후신했던 항리 세력을 어떻게든 좀 견제하고 막으려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봉행 6조 가운데 하나는 항리직의 감찰 조목인데 봉행 6조는 뭐냐면 그 지방 수령관들이 해야 할 6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향리직의 감찰 조목이 있다는 거. 그다음 지방관이 지방의 호장을 직접 청구하거나 호장이 임명장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래서 직접 청구 권한을 지방관이 갖고 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도적 규제 장치로서 이제 보면 성종 2년에 11목의 지방관이 파견한 걸 시작하여 향리 직제를 마련했고, 향리 직제는 예전에 얘기했죠. 예전에 이제 신라 그 중앙 조직을 본받아서 호족들이 간반제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격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간직과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간직과 아니 호족들이 예하에 있는 간청과 그 밑에 간직들 격을 낮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뭐 당대 등을 대등으로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갖고 당대 등을 호장으로 낮추고 대등을 부장으로 낮추고 등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등과 간직과 그다음에 간청의 격을 낮춰서 중앙 간직과 차별화시키는 그런 거를 항리직제라고 하죠. 자, 형조 9년에는 이제 다가에 따라서 그 뭐냐면 정의 다가는 이제 성인 남자들이죠. 성인 남자들의 다가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향리수를 정했고 향리의 공복도 규격하여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도 시도했고요. 지방과를 다수 파견해서 지방 향리의 통제를 강화시켰다. 그다음에 문종 때는 항리 승리
승진 규정을 만들어서 9단계를 이제 마련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신간과 기인 제도를 볼게요. 사신간과 기인 제도는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조 때 마련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호족이 그 상당수가 지방 향리가 되잖아. 그래서 향리 견제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게요. 자, 기원을 보면 태조 18년에 신랑 김부를 이제 그 경주 사신가로 삼아서 부장 이하의 간직 등에 대해서 사문을 간장한 데서 비롯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목적 그 내용을 보면 부장 이하죠. 호장은 임명 안 해요. 뭐 김부는 좀 예외적인 인물이지만 좀 대부분 호장급이 아니라 그 또 부장급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1순위 제일 큰 그 호장 그 호족들 임명하는 게 아니라 2순위 정도 되는 그 호족들을 부장 이하 호족들을 임명하는 거죠. 왜냐면 얘한테 이제 호장들에게 이제 사신간직까지 줘버리면 힘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3에게 부장을 지어줘서 이들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신간이라는 지위를 줘서 중앙간직을 줘서 이들 견제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목적은 사신간은 중앙간인이 출신 지역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재경세력, 그러니까 이제 호족 중에서도 사신간직을 받은 재경세력을 이용해서 밑에 호족세력을 달래고 통제하기 위한 거다. 국초에는 국가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칠 수 없던 상황에서 개경에 거주하는 호족의 출신 지역을 간장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세력들 재지 토착세력과 중앙 지출세력으로 나눠서 상호 견제했다. 사신간이 이제 중앙 진출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신간은 그 주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각각 주마다 이제 2명 이상, 좀 인구가 많은 더 2명 더 두겠죠. 그래서 사신간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장 이하 간제 등에 관한 사무를 간장했다. 주로 이제 부부장 이하를 임명했다. 호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부와 형이 호장에 있는 지역은 파견되지 않았다. 예, 이는 사신간과 호장이 결합하여 지방사의 독점을 막기 위한 거다. 부장 이하의 사람들만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신간과 호장이 서로 결합되는 걸 막았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고, 고려 후기 때 이제 권력 남용을 볼게요. 자, 고려 후기 때 이제 지방민을 맡아 관리하여 유품의 가장을 심사하거나 부역을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풍속 교정의 사무를 맡아서 사신간 권한이 이제 그 확대되는데, 자, 이 유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지방에 뒀던 유황품간직 있죠. 이런 것들 이제 품간직들 심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불법적 공정을 널리 차지한가 하면 서울로 올라온 항리들에게 사사로운 형벌을 또 가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많아지니까 충렬 9년에 사신간 제도가 임시로 폐지됐다가 충성왕 5년에 사신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신간 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요게 이제 두 개로 이제 계승된 제도가 있죠. 하나가 이제 그 뭐냐면 경제소와 유황소죠. 그래서 이제 한국 통례는 경제소 유황소 분리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신간 제도의 기원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소 유황소가 조선시대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이제 경제소 유황소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기인제도를 보죠. 자, 기인제도는 그 통일신라 상소시 제도나 후삼국 시대 고려나 후백자가 이제 서로 신인을 이제 매개로 해서 충성을 표시로 각 지방의 호족들 자녀를 임진로 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기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통일신라 상소시 제도는 그 지방의 유지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 이 기인제도는 그 호족들의 자제가 가는 거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인제라는 것은 지방의 항리의 자제를 뽑아서 중앙에 올리게 함으로써 그들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은데 지방 호족 입장을 이제 자제들이 중앙에 보내기 때문에 좀 자제해줬어요. 왜냐하면 지방 호족들이 이제 권한이 커지니까 물론 인질이지만 그 뭐냐면 나름대로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버슬도 시켜주고 그래서 왕권과 호족 간의 호혜적 바탕에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가 이제 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달라졌죠.
왜냐면 호족들과 이제 왕권의 관계가 변화가 된 거야. 지방 관제가 전비되고 지방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일종의 인질적 성격이 더 부각이 되고 또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면 이제 뭐냐면 권리보다는 혜택보다는 의무가 더 많아져요. 역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기인력이 돼 갖고 역이 심해지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들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인력이 고욕화되면서 뭐냐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음 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폐지됐다고 돼 있는데 강해군 때 폐지인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인제 기인력이 고욕화되고 자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서 일종의 항리들이 인제 뭐냐면 그 짊어지는 항역으로 바뀌어요. 이게 뿌셈에 있죠. 예. 뿌셈에 있는데 그래서 그 항리들이 인제 그 순서대로 그 서울에 와서 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리들의 이제 뭐 잠심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역을 수행하는 항역으로 바뀌었다. 이 기인역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 아마 조선 강해군 때 폐지될 건 제가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마 인제 뭐 기인역이 이렇게 명문상 남아 있는데 그걸 뭐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근데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지방 통치 제도가 발전이 되죠. 예. 그래서 점점 중앙 집권화돼요. 중앙 집권화. 그래서 인제 조선 시대로 넘어가는 가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지방 제도가 도로 일원화되죠. 그 양계가 도화되고 주진제가 이제 주연으로 개편되고 경기도도 도로 바뀌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 간의 지위가 상승되죠. 특히 이제 안찰사가 세력이 약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충녕왕 때 고려 암연서가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명칭이 청왕 때 도갈자 추천서가 바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때 관찰서로 바뀌죠. 근데 이제 도갈자 추천서 바뀔 때 이게 이제 거의 대신급이야. 재상급이죠. 그래서 제추 재상급으로 이제 바뀌고 그다음 공양왕 때는 이제 그 도갈자 추천사 전인관으로서 임기 1년으로 바뀌고 사무기간이 경련사로 이제 설치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화들은 이제 후에 이제 조선시대 때 관찰사의 어떤 권한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군현 병합책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토지가 나 인구가 적은 속촌이나 부국 지역을 주연에 이제 폐합시켜서 일종의 군현수를 줄여가는 이제 군현 병합 정책이 일어나고 속촌도 이제 지방 간에 파견돼서 주연을 만들고 부국제도 이제 뭐 몇 개 묶어서 속촌과 주연으로 습격하거나 오늘 군현의 지촌으로 이제 편입시키는 등 부국제도 이제 점점 해체돼 나가죠. 자, 그다음에 항촌사에서 이 본관제를 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는 본관제를 실시했어. 본관제. 처음에는 이제 본관제 실시 대상은 이제 좀 호족들이죠. 호족들이 그 지역의 토성을 받고 그 토성을 받고 그 지역에 본관을 만들어 갖고 토성을 받는 걸 하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지배권을 고려 정부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본관제가 이제 그 뭐냐면 학대되죠. 일반 백성들까지 양민까지. 그래 갖고 이제 이 양민들까지 학대되는 걸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본관제를 통해서 뭐 지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 중기 때까지 유지가 됐죠. 본관제가. 그래 갖고 이제 본관제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죠. 본관 자기 지역의 본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가 과거 시험 합격해 갖고 저쪽 개경으로 이제 가는 일이야. 그거 외에는 본관에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거주 제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은 이제 12세기 이후부터 이제 뭐 부인 정권 시기, 뭐 유민 유망들, 그다음에 또 그 몽골족의 침입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고 이제 다른 데도 가고 하니까 중전의 본관제가 유지가 못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본관제의 의미가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 이제는 자기 조상이 살았던 곳이 의미도 바뀌대요. 조선시대 들어와서 고려 후기 때부터 조선시대 넘어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밀양에 밀양 박씨라면 밀양 지역에 본관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 선조들이 밀양에 살았다. 김해 김씨면 예전에 내 선조들이 김해에 살았다. 그런 의미도 바뀌게 된 거야. 아니면 동성군원의 어떤
근거가 되거나 요 정도 이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본관제도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조 시대는 지방 지역 자체가 일종의 나눌 때 신분제적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관도 계서적으로 나눴어. 자기가 어떤 본관을 가지고 있다서 이제 어떤 신분이 결정되고 어떤 주연과 속해 있고 또는 어떤 속견을 지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본관을 얘기하면 이제 신분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강남에 산다면 나름대로 그 사람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서적인 본관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그 지방행정구역 자체가 신분적 예속 관계를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본관제의 그 정의가 나오죠. 예. 고려정부는 지방세력들이 할거하고 있는 지역을 본관단위로 설정하고 지역별 적을 작성해서 지역과 토성을 분류해서 거주지를 제한했다. 그리고 그 지역민을 통칭해서 군백성이라고 하겠다. 뭐 이건 아마 한겨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뒀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서적 공간제 나왔죠. 지역 내부의 개서적 지배. 그래서 있고 지역 간의 개서적 지배 이렇게 있죠. 지역 내부에서 그 개서적 지배와 지역 간의 또 개서적 지배가 있는데 지역 내부에서 개서적 지배는 이제 그 정오와 백정 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정오와 백정. 자, 정오라는 것은 역을 뭐냐면 받는 사람들이죠. 국가에서 특정한 역을 짊어지는 사람들을 정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막 항리 같은 계층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백정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백정은 이제 손을 잡는 하척들 얘기하는데 고려시대 백정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백자는 없을 백자예요. 네, 없을 백자. 그래서 정남 중에 특정한 직역이 없는 애들 백정이라고 했어요. 일반 농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 간에도 이제 뭐냐면 차이가 있죠. 이 본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오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백정이 낮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지역간의 개서제도 있죠. 그래서 본간이 주연과 본간이 속편하고 또 있고 항서보국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분적으로 구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본간제는 원적주의를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본관을 벗어나지 못해 거주지가 아니라 거주지인데 자, 거주지 이동이 이제 금지돼 있고 간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 유망으로 간주돼서 본관은 소환됐다. 그래서 보통 조선 고려 후기 때 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유민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유민의 정의가 뭐냐면 자기 본관을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유민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의 경우가 있는데 과거 시험에 합격할 경우. 그래서 여기 관리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이 개경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개경에 몰려 살고 있잖아요. 자기 본가는 저 지방일 수도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본관제를 알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기양형이 있어. 기양형은 기양과 달라요. 기양과. 기양은 이제 멀리 보내는 거고 기양은 자기 동네에 돌아가게 하는 거야. 자기 본관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됐던 사람들은 이제 또 그 후에 아들이나 손자나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있으며 개경 주변에 살면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앙관리 이렇게 이제 중앙관리가 이렇게 있다가 기양형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가라. 원래는 형이 아니에요. 이게 형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중앙관리가 죄를 범할 때 이제 공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기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앙관리가 본관을 돌아 예전에 선조의 땅을 돌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격화되는 거야. 왜냐면 이미 이제 본관에 돌아가면 그 지방에 향리들이 있잖아. 향리들 입장할 때 중앙관리들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벌로 인식한 거야. 기양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때 기양형이라는 걸 형벌로 인식한 것은 조선 고려 전기 때 이런 봉간제가 실시됐기 때문이라는 걸 반증하고 있죠. 방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 봉간제가 계속 유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봉간제가 이거는 고려 전기 때 얘기고
자, 중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까 이제 유민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신정변 때 여러 가지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몽골족의 침입 등등 해가지고 이게 고려 후기 때는 이제 붕괴돼요. 예, 본관제가 붕괴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본관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바뀌었다? 이제는 예전에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곳이야. 예. 그리고 이제 조선 때는 이제 뭐 동성 동성불원의 어떤 근거 정도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 고려 전기 때처럼 그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향도 조직을 보죠. 향도 조직. 자, 여기 뭐 전기 향도 조직만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고려 전기 때만 좀 얘기할게요. 여기 있으니까. 자, 향도라는 것은 불교 결사체죠. 불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교 행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지역 단위의 어떤 결사체인데, 그래서 이제 불교 신앙 공동체이자 상부상조의 항촌 공동체다. 음, 통일 신라 시대부터 유지됐던 거죠. 대개 이제 규모가 공간 연역으로 이뤘다. 9년 단위로 바뀌어요. 조선 전기,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는, 아니, 고려 후기가 아니라 저희 고려 전기 때는 9년 단위였다. 그리고 지역의 이제 호족들, 향리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향리층이 중심이 돼서 향촌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향촌 질서를 보완하는 구실을 했다. 그래서 대규모 이제 뭐 불상이나 종, 탑 같은 것들을 이제 조성하거나 대규모 노동력을 경제적으로 제공하거나 신앙 활동을 통해 사회 통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의 하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양 그 행사를 하는데 매양 행사를 주도를 하죠. 네. 그래서 향남을 묻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거는 향리집들이 자기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그 뭐냐 유지를 위해서 또는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향도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기한도고 나중에 이제 12세기 때부터 이런 항도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항도들의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거든요. 지도 이제 약화되고. 뒤에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얘기하고요. 자, 고려 중기 때 향촌사의 변화를 볼게요.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자, 고려 중기 때 이제 항촌사회 이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이제 지역사회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야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전쟁 중이 많았죠. 전쟁이나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이런 그 재정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 수요죠. 자, 재정 수요 증대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채 수치가 강화되면서 민의 유망 현상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요거에다가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당시 이제 그 문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농장을 확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재정 그 증대를 그 부국제 지역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특히 부국제 지역에서 저항이 야기가 심했다. 그다음에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서 본관제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지배층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지배층 일부가 본관을 떠나서 중앙의 생활 근거지로 옮겨지면서 본관 지역과 단절되죠. 그래서 어떤지 지역적 결합에 기반한 정치세력화 경향이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문벌 귀족 자체들은 자기 다 본관돼 있어요. 뭐 경주 김씨면 경주가 이제 본관이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조상 때부터 계속 이제 뭐냐면 간직 진출하면서 여기 이제 개경에 정착하면서 이제 2대, 3대, 4대, 5대가 되니까 자기 본관하고 이제 관계가 단절된 거야. 예. 자, 그다음에 개경 문벌과의 계층적인 격돌 등으로 말미암아 지방사회에 이끌었던 장리층 역시 그 지위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항리층의 이제 항촌 공동체 질서를 유지했던 주도했던 항리층 기반이 흔들리고 위상도 낮아졌다. 거기에다 민의 저항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민의 저항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국민들의 저항도 있고 노비의 신분 해방 투쟁도 있고 등등.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무신정변기 때는 이제 또 봉기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단독 봉기했다가 그다음에 그 같이 연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등등 이런 저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제 항촌 공동체 재편 형성도 있었는데 앞에서 전기 그 항도도 있죠. 그 구심체 역할을 했던 항도들이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너지게 돼. 어, 그래서 이제 이때 그 12세기 초반에 만볼항도가 등장. 이게 한길에 나와 있던 거예요. 이 만볼항도는 뭐냐면
이 항도가 이제 지역 단위로 이제 뭐 조직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뭐 승려들, 속인들, 잡류들 이게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칭 이제 만볼 항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항도 행사 핑계도 해갖고 각종 상행위와 이런 태폐적이고 반항적 행위를 하는 거야. 태폐적과 반항적이라는 말은 이제 그 고려사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항벌처럼 이제 항도처럼 이제 이렇게 지역 안에서 뭐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항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민들을 끌어모아서 그 당시 각종 유민들을 끌어오고 각종 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 하여튼 만들어서 뭐 여기에서 이제 상행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요적 질서 입장을 볼 때 주요적 시각에 볼 때는 태폐적으로 반항적이라고 해서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망불항도의 등장은 그 당시 항도의 어떤 이제 그 사회 통합적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는 항도를 통해서 사회 통합적 역할을 못했다라는 걸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들이 이제 뭐냐면 새로운 이제 그 공동체 질서, 만불항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뭔가 질서를 모색하려고 했던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국의 항촌사의 동향과 간주도의 이제 항촌 지배 모서리 볼게요. 자, 고려국의 항촌사의 변화를 보면요. 그 당시 각 권력기관과 건세가의 농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재정의 압박을 받고 항촌사의 불안정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진전에 따라 부국제 지역과 일반 군영의 사이의 격차가 이제 좁혀졌죠. 생산량도 논어나는 결과 농민의 자립도가 향상되고 그래서 고려국기 때 같은 경우에 농업 생산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농업 생산 관련돼서 좀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관제 질서를 또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요. 향도의 변화를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이제 그 항도가 불교 신앙 활동에서 벗어나서 항촌 공동체 면모가 더 두드러진 항도로 추정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도는 9년 단위가 아니라 자연촌 단위로 규모가 축소돼요. 예전에는 이제 9년 단위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 규모가 축소되고 불교 행사도 하지만 주로 이제 뭐냐면 항촌 공동체 의식, 해음 의식. 그러니까 술 먹고 떠들고 놀고 그런 이제 회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결속이나 장례 때 이제 그 상호 부조 등의 주된 내용을 활동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주도했던 계층들은 어떤 계층들이냐? 주로 이제 뭐냐면 자집성을 강화시킨 소농민이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항리층을 주도했던 좀 큰 규모의 9년대 향도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향도 규모가 점점 축소되면서 주로 이제 그 지방 공동체적 성격이 더 부각이 됐고요. 그 조선 후기 때는 이 향도가 더 축소되죠. 조선 후기 때는 아예 이제 불교적 요소가 없어요. 이제 불교적 요소가 없고 뭐만 있냐 하면 장례 때 그 상도꾼들라는 거죠. 상도꾼들도 축소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항도의 변화 같은 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4세기, 15세기 때 또 매양 활동이 있는데, 매양 활동은 뭐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때도 이제 계속 이어갔나 봐요. 그래서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매양 활동 등이 있었다. 주민들은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매양 활동을 통해서 공동 운명체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의 기원을 결속을 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간주도의 항촌 통제해가지고 이제 그 간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반 말단의 항촌까지 장악하는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속촌의 간무 등 지방간의 파괴가 증가됐고 부국제가 해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보제, 상호 감시 체제를 이제 내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호제에서 부족주의에 대해서 유망민을 이제 안쪽에 정착시키고 그 당시 농장이 확대되면서 투탁민들이 많았어요. 건세 있는 집안에 이제 자기 재산을 토지를 갖다 바치고 거기에 사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거를 이제 뭐냐면 적발해갖고 공호로 충당해서 따로 편성해서 헌구주의에 등록해서 부세를 수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탁민들을 직접 민회에서 국가 권력이 뭐냐면 파악을 해서 그들을 공호로 해갖고 편제를 해서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했죠. 그래서 그들 투탁민들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항리 삼반제를 통해서 뭐 항리제를 조직을 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이건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리층의 이제 분화를 보면 앞에서 제가 이제 항리층 분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죠. 요거 제 도표를 설명하면서 고려시대의 항리는 조선과 달리 문벌 귀족층을 계속 올라갈 수 있고요. 예, 신분 상승이 있고 고려 후기 때는 상층 항리들이 신예사들의 기본이 됐고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조선시대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올라가는 이제 사다리를 치워버렸죠. 그래서 항리들이 이제 그 가거제를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항리는 상당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됐고 그리고 위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었고 지방에 상당히 영향을 행사했던 세력도 있네. 자, 항리의 사족화 보자. 자, 무신시대에 새로운 간인이 필요했으며 이 무신시대의 새로운 간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능문능리라고 보죠. 문에도 능하고 니에도 능한 실무용 간인들로 많이 등용됐고 이때 이제 지방의 항리 상층부 인물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했고요. 자, 항리층의 활발한 진출은 원간석기도 지속됐고 과거를 통한 진출 외에도 고려 말에는 이제 홍건적인 외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공을 세워서 허직이었던 첨설직을 수여받았어요. 유황풍간의 일족이죠. 유황풍간의 동정직, 경고직, 첨설직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동에서 항리의 사족화가 이제 진행이 됐고 이 항리 중에 이제 일부가 상층 항리 중 일부가 또 이제 뭐냐면 신제사대 일부가 또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항리층 상층부는 이렇게 지위를 상승시킨 방면에 그 하급 항층들은 점점 처지가 열악화됐어요. 그래서 항리가 수행하는 역은 고력화됐고 항리의 고력화는 항리 유망을 가져. 그러니까 항리들이 밑에 있는 항리들이 너무 역이 심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갖고 도망을 갔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본관을 없애버려. 그걸 망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 가고 다른 성을 쓰는 거야.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다수의 망성이 발생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층 항리들이 받았던 직들이 이제 뭐냐면 경고직, 동정직, 첨설직 이런 것들 유황fun관이라고 하는데 자 유황fun관들은 농업 생산의 상승에 힘입어 지방의 세력을 신장하고 유황수를 많이 했다. 그 앞에서 이제 사신관 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그걸 기원하는 이제 제도가 나타났죠. 이게 먼저 나온 게 유황수고 그다음에 뒤에 조선시대 경제소가 나왔죠. 그래서 경제를 통해 유황소를 이제 뭐냐면 변제를 하도록 한 거잖아요. 자, 유황fun관들은 통계는 있으나 실직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항층에 거주하고 주로 상층 항리들 이제 대상으로 상층 항리들이 그런 많이 받았죠. 경고직은 퇴직 관리고 동정직은 이제 과거시험 합격한 관리 대기자고요. 첨설직 같은 경우에는 전쟁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행한 명예직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구특강에서는 이걸 명예직보다는 실직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돼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있고 농업 생산력 발전에 바탕으로 지위가 향상됐고 유황소 같은 걸 마련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를 볼게요. 군사제도. 자 고려시대 때 군사제도를 이제 보죠. 자, 고려시대 때 이제 군사제도 중앙군은 2군 6위가 있었어요. 2군 6위. 2군은 응양군, 용호군 이렇게 있었고 이들은 이제 1령, 2군은 1령, 용호군 2령인데 1령은 1000명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명, 2령이니까 두 개 부대니까 2000명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친위 되고 6위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도 경비, 그다음에 요충지 경비, 그다음 출정군들 외적이 쳐들어올 때 이제 나가는 출정군들의 주요 무대가 6위야. 그래서 금호위, 청호위, 간문위, 그다음에 좌호위, 신호위, 흥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위가 붙는 거는 부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에 좌호위와 신호위, 흥위 같은 경우에는 경군의 주력 부대고 개경경비나 국경방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들의 이제 출신부로 이제 군반 시족설 등등 있는데 부병제설 등등 있는데 요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주영군하고 주진군이 있어요. 주영군과 주진군. 그래서 주영군은 이제 남방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보통 이제 예비군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승, 전영군이 주력군이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지방 항리들이 있거든요. 1품군. 그다음에 2품, 3품은 오늘 민방위. 1품군은 노역 부대인데 이제 보급이나 공병 뭐 그런 부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주진군은 상비군들이 주고 일부 예비군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양계 쪽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북방을 지키는 부대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 상시적으로 이제 주둔했던 거고 저 밑에 병마사, 주진, 도령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됐다. 그리고 이제 2군 6기 그 지방군 외에도 이제 특수군이 있었죠. 정조 때 이제 강군사를 설치했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다음 숙종 때 별무반을 이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최후 때 마별초, 뭐 삼별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2군 6기부터 볼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2군을 보죠. 2군은 음양군, 용호군이라고 하죠. 용호군은 관룡군이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 같은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사람의 직책이 관룡 행수, 위관급 정도의 이제 장교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했던 역할이 뭐냐면 그 왕궁 수비야. 왕을 이제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있죠. 근장이라 해서 유기보다 우위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은양군과 용호군 중에 좀 약간 은양군이 좀 높아. 그래서 그 은양군, 용호군만 상장군, 대장군이 있거든요. 은양군, 상장군 서열 중에 제일 높아요. 이 사람이. 예, 반주다 해갖고 서열 제일 높은 사람이야. 자, 6위는 이제 개경을 보호하거나 전투부대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좌우위, 신호위, 후위 이런 부대들은 개경을 방어하거나 국경 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호위는 경찰, 첨호위는 의장, 간모위는 궁성 수비를 했던 부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대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뭐냐면 경군의 주력 부대들이야. 그래서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로 요 부대들이 나가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요 두 개 합쳐갖고 이제 보통 4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4만 5천 명이 항상 완편돼 있던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몇 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전쟁 때 이제 일어나면 뭐 징발이라든 그 소집을 해갖고 4만 5천 명 완편해갖고 이제 싸우는 형식이죠. 자, 지휘체계를 보면 보통 이제 그 계급이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대장군이 상장군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대장군, 그 다음에 장군, 그 다음에 중랑장, 네. 그 다음에 사원, 교위, 대위, 대정 이렇게 나눴어. 네. 요거 요거 어디에서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그 카페에 가보면 이게 자기 등급이 있잖아. 네. 그래갖고 이제 중랑장, 그다음 산원, 교위, 그다음에 대정은 중회원이고 교위는 정회원.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무인 시대를 보고 나서 약간 자극을 받았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카페 등급이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무인들의 어떤 계급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2군 유위, 6위,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장군들을 이제 상장군, 대장군의 고위직도 있는데 얘네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뭘 개최하냐면 중방을 개최해요. 얘네들 중방. 그리고 얘네들 또 계급별로 이제 뭐냐면 또 있어. 뭐 장군방, 중랑장, 낭장이 그 밑에 있고 하여튼 얘네들 모여서 난장방, 선원방, 교위방 이렇게 합의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상급 지휘관들은 여기까지죠. 장군 정도의 계급까지야. 상장군, 대장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상급 지휘관들이고 하급 지휘관들은 이제 중랑장, 오위 뭐 그 오위보다는 그 교위가 나는데 예, 교위인데 자 교위, 대정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풍단직이고 여기는 이제 대정인데 아마 대정은 하사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위관급 뭐 연관급 정도 되면 보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앙군에 관한 2군 6기의 소속에 관련된 그 견해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부병제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 군반제설이거든요. 예. 부병제설은 뭐냐면 이근육의 주강군은 병상 입역한 농민군으로 편성됐다. 그러니까 장교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런 농민군으로 편성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나라 때처럼 이게 뭐냐면 지방에 올라온 부병으로 구성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이제 뭘 주어지냐면 군인전을 지급해요. 자, 이때 군인전은 조선시대 없는 거죠. 조선시대 군인전이 없어요. 조선시대는 양인계병제가 확립됐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건 당연한 뭐냐면 의무야. 거기에 반대국부가 주어질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고려시대 양인계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갔던 백성들에게 이제 안 갔던 백성들하고 좀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했어요. 이때 군인전은 소유지 자기 소유지 조세 면제를 했던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전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지역에 면세지를 줬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의 수조권 설정해서 면세를 해줬다. 아니면 수조권을 줬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면세지를 받은 군인전을 통해서 면세지 형태의 군인전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일반 농민들이고 그다음 수조권을 이제 받았던 이제 사람들은 주로 정호 그러니까 하급 군인들, 하급 관리들, 지휘관들이죠. 그러니까 하급 지휘관들, 대전 같은 하급 지휘관들이다. 왜냐하면 이제 상급 지휘관들은 상관없어요. 이들은 요거랑 상관없어. 부병제와 군반시 쪽들하고는 상관없이 이들은 이제 풍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풍계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전시가를 받아요. 무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 말하는 거는 전시가 이하에 받은 일반 하급 지휘관들, 뭐 대전 같은 하급 지휘관들이나 아니면 사병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군인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서 군반시 족수는 이제 뭘 하냐면 이 중앙군은 군으로서 편제돼 갖고 개경에서는 전문적인 세습적인 직업군인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지급받는 것은 뭐냐면 군인전인데 요때 군인전 앞에서 얘기하는 수조권을 지급받는 거죠. 수조권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군인전은 면세지로서 일반 농민들이 받는 거고. 두 가지 대립 견해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부병제설과 이제 그 군반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대립 교재가 있는데 군반시족이나 부병제설 두 가지 대립 교재가 있는데 대개 보면 절충설이 이제 뭐 있어요. 절충설.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 절충설이에요. 네. 절충설은 부병제하고 직업군을 같이 했다. 군반시족을. 그래서 이제 뭐 정통적인 절충선에서는 직업군의 일반 특수군인층으로서 군인제를 지급받고요. 부병은 지방의 법상이 인용한 군인으로서 부역을 군인제를 지급받지 못했다. 뭐 이런 등이죠. 이때 군인제는 이제 주로 이제 수족권을 지급받는 군인제이죠. 새로운 이제 절충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부병은 중랑장, 낭장, 대장 등 무관을 이어줬고 개경에 상주하면서 국내 종사를 했고 농민군을 지휘 통제하면서 국왕의 호위나 개경을 경비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병이라는 것이 그 뭐냐면 지방에서 법상 인용한 농민군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병이라고 했다. 그리고 농민병은 또 아침 이제 그 부병으로서 범상이었다. 그러니까 그 부병을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우리가 생각한 첫 번째 부병은 군만시족 같이 이제 이렇게 상급층 군인들을 얘기하고 또 농민군 부병도 있었다. 이게 새로운 절충선인데 요거보다는 요게 나을 것 같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경해군 홍성제설이라고 하죠. 경해군 홍성제설 요걸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병과 직업군인과 농민군이 쌍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설이 있어요. 이게 정통적인 설이고 교과서에는 이들 직업군인과 농민병이 범상한 농민군이 이제 짱뽕된 군대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경해군 홍성제설인데 요게 이제 주로 있고 이거는 그 새로운 절충선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그 한길이나 그런 데서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고 그 관련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설 같은 것들은 예전에 이제 했던 거니까 어 그냥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지방군을 보죠. 지방군. 자, 지방군은 주영군하고 주진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조선시대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엄밀한 지방군이 없어요. 지방군이 없고 대개 이제 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그 상주하고 있는 병력들은 오군영이나 오이에 다 소속돼 있는 병력들이야. 오군영이나 어떻게든 오이에 소속된 병력이기 때문에 지방군이나 독자적인 어떤 간제제가 없어. 예. 근데 고조시대는 지방군이 중앙과 분리해갖고 따로 있었어요.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영군은 오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진군은 양계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주연마다 일정한 수의 보순군과 정영군, 그 다음에 1품군, 그 다음에 2품군, 3품군 이렇게 있는데 보순군은 보병을 중심으로 하고 정영군 기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일정한 군영에 주둔하지 않은 예비군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민원지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 농민원지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가 전쟁 시에 유사시에 징집되고 선발돼 갖고 이제 동원되는 병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관에 있는 행정구역에 배치되어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와 좀 다르다. 조선시대는 지방에 거주된 부대들도 다 5기나 5군역에 소속돼 있어갖고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독자적인 지방 군제가 없어요. 예, 근데 고조시대는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주진군은 상대적인 방수군으로서 방수군하는 거는 수비부대라는 거죠.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방수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동계나 북계에 있다가 쳐들어오면 싸우는 데서 부대가 아니라 일단 방어를 해요.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출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보조해서 이제 물리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 방어사 중 진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병마사, 방어사와 징장을 파견했다. 예. 병마사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병마사들이 이제 주로 문관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높은 고위직 관료들 문관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병마사가 갖고 대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주진군은 초군, 자군, 우군 등으로 구성됐고 중랑장, 낭장 같은 장교가 지휘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진족 할 때 잠깐 언급했던 도령 있죠. 도령이라고 불렸던 해당 지역의 통호 출신들 임명했다. 예. 그리고 양계의 토착인들을 구성해갖고 있고 일부는 또 이제 뭐냐면 오도에서 교대로 방수하는 부대가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유방군이라고 해요. 유방군. 토착인들이 구성된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도 지역에서 이제 징발해가지고 교대도 이렇게 보내는 유방군들이 있어요. 유방군들. 이거는 조선시대 때하고 또 비슷해요. 조선시대 보면 조선시대도 병경을 지키는 부대들을 그 토착인들만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착인들 지키는 방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삼도나 뭐 다른 지역에서 끌고 왔던 유방군들이 있어요. 같이 혼재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방군을 너무 이제 주진군을 토착인들만 구성을 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견제 차원에서 이제 유방군들을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방어를 같이 혼합시키는 부대 편성을 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잠깐 이제 여기는 없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아까 이제 그 상장군과 대장군의 모임은 중방이라고 한다. 네. 이게 고려 초기 때에 고려 무신 정병기 초기 때 뭐냐 집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계급별로 장군방, 뭐 난장방, 산원방, 교의방 이렇게 이제 또 자기들끼리 방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이군 유기 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푸셈에 보면 이제 이군 유기 체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별무가 같은 게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무신 정권기 때는 이제 이군 유기체가 헌해야 되죠. 뼈대만 남아 있고 형식만 남아 있고 무너져. 그래갖고 이제 도방이나 그다음 핵심 병력들은 삼별초에 있고 이군 유기들은 거의 이제 형식적만 존재하는 그런 부대도 격화되가 되죠. 관련된 내용은 심프셈이 있으니까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때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만호제 같은
원수제 이런 같은 특별한 이제 군제들이 도입돼. 만호제는 이제 그 저기 원나 간제에 영향을 받은 거고 원수제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를 보죠. 교육제도를. 자, 어, 그 교육제도, 고려시대 교육제도의 목적을 보면 관리 양성, 유학 교육, 지방호족의 중앙 관리와 의도를 깨고 있다. 예. 그래서 중앙에 이제 국자감을 뒀죠. 성종 11년에. 그래서 이제 3년에서 9년 정도 했고, 인종 때는 국자감 3년의 재학 후에 이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의무적으로 왜냐면 국자감 3년을 재학해야지만 본 시험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입학 자격은 대개 보면 이제 좀 신분별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하고 비슷해요.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이나 손자, 태학은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과 손자, 그다음 사문학은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손과 손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성 산하의 기술학부가 따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유학교육에서는 요걸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잡학교육은 율서산 의학과에서 산학이 있다. 그래서 성균관과 다른 것은 잡학교육이 기술학 교육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자격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92년도 기출문제 나왔어. 입학 자격과 관련돼서 이 내용들 몇 분까지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고 몇 분까지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향교라는 게 있어요. 주연마다 이제 그 뭐냐면 향교가 있는데 인종 때 이제 조서로서 모든 주연에 향교를 설치하게 하고요. 그래서 일종의 국립학교죠. 그래서 거기에 사당이 문무를 모시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장과 한교까지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공조직이죠. 공공교육기관이고.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사학이 있죠. 사학, 사교육기관, 사학 12도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도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스승은 있으면 인물이 있으면 위인이 있으면 그 위인과 스승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다음에 도라고 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들 모셔다가 여기 이제 일종의 학교를 만든 게 사학 12도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한 건데 최초로 이제 사학 12도를 만든 첫 번째 도가 뭐냐면 문헌고인도예요. 이게 최초에 이제 그 12도 중에 최초로 만들어졌죠. 그 후에 이제 11개 사학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사학이 만들어진 배경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거예요. 사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학원처럼 메가스터디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그 과거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뭐 자주 문생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올 예상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직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자주였던 사람들 시험 감독관을 모셔다가 이제 학당을 열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듣고 이제 과거 합격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몰려서 사학 12도가 형성된 거야. 자, 그래서 문종 때 과거와 연결돼서 되게 번창을 했다. 자, 근데 이제 왕 입장 올 때는 이게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과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뭘 양성시킨 거야? 충성스러운 어떤 관리를 왕에게 충성스러운 관리를 양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근데 공교육 기관에서는 과거 시험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이 이제 뭐냐면 뭐 학문적인 것도 같지만 또 인성교육도 하고 생활도 이제 규제를 하고 그러잖아 얘들. 그런데 이제 사교육 기관에서 그 역할 안 하고 오직 과거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이제 그 건국 기간을 통해서 양성하려고 했던 어떤 이제 저희 국왕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 배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예종 때 이제 국자관 교육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종 때는 국자감에 3년 재학을 해야지만 과거에 이제 인시할 수 있도록 이제 바꿔놨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있는데 과거제도 할 때 관련된 내용 있죠. 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잠깐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진흥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유아교육 진흥 관련된 내용을. 자, 초기 때 유아교육 진흥책 보면 성종 때 앞에서 얘기한 국자관 중수 같은 거 내용이 있고 지방에 12명의 한학을 설치했다. 그다음에 앞에 이제 사학 12도가 이제 확대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 차원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죠. 네, 문종 때는 최충이 사학을 성립한 이후 사학 시비가 생기자 국자감은 거의 폐업 지경에 이르렀고 숙종 때 이제 그걸 위해서 국자감 안에 서적표를 뒀어. 그래서 도서 출판을 이제 활발했고 예종 때는 이제 실제를 설치했죠. 국가의 전문가들이 실제를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종 때 이제 그 가거제를 개편하여 제술 명경 등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국장을 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간악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양형고를 설치하고 국장의 건물을 준건했다. 천연관과 보문각을 설치해서 수만 건의 장서를 보관했다. 그래서 유학 이념을 이제 학습시켰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간학을 좀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잠깐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천연관과 고문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앞에 잠깐 제가 하다가 그냥 읽다가 잘못했는데 이 인종대가 되는데 예종대예요.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네 이걸.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근데 예종대 3년 동안 국자감시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국자감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국자감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국정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연스럽게 사학 12도가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사학 12도는 폐지된 게 아니라 강제로 폐지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국자감시를 3년 동안 국자감시를 보기 위해서 3년 동안 국자감을 이제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이렇게 쇠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인종대를 볼게요. 인종대는 식목도감 하여금 학제를 상정하여 개경의 국자감을 보완해서 경사 6학을 제도를 정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자감 안에 유학부, 국제학, 태학, 사문학과, 기술학부, 율선 3학을 두어서 아버지 간품에 따라서 학생들 입학을 시켰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이제 외워두셔야죠. 이거 통계에 따라 이제 입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서 3학은 기술학부로서 이제 8품 이하의 관리나 서민대 자제가 입학을 했다. 지방 각 주연에 항학을 설치해서 지방 교육을 담당을 하겠다는 거죠. 자, 후기 이제 유교 교육의 강화를 보면 총영원 때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들어오면 이제 주자학이 들어와요. 이제 그 번나부터 성리학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뭐냐면 그 하는데 이게 이제 왜 뒀냐면 주자학 그러니까 성리학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리학이야. 주자학은 성리학의 한 일종이죠. 성리학은 경학을 강조해요. 근데 종전에는 이제 그 고려시대 그 전기까지 유학들은 경학보다는 뭘 시부 같은 걸 강조했어요. 예. 근데 이 심원 위주의 이제 학풍이 개선되지 않았나 봐. 그래갖고 그 당시 경학 중심의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거를 학풍 마련하기 위해서 경사 도수도감을 특별한 관점을 뒀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경학 중심으로 성리학적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학의 진흥을 깼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 성학전은 이제 양형구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성학전을 장학기금으로서 이제 양형을 기속시켜서 그 이전으로 국제학원을 운영을 했다는 거. 자, 공민왕 때는 이제 성균관을 중요했죠. 예. 성균관도 그 전에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바꾸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성균관이 중요해서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뭐하고 나왔죠? 신진사대부 이제 양성기관하고 연결돼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오경사서제가 이제 설치됐고, 그다음에 이색, 정몽주, 정도전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의들이 성균관의 학과를 담당하여 유교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성리학자를 배출했다. 신진사대부를 이제 재생산하는데
이 성균관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이제 실시 과정을 좀 볼게요.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용에서는. 근데 이제 이걸 과거제도를 한 번에 딱 정비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거치면서 정비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위견이 많아. 근데 여기는 이제 통설을 바탕으로 할게요. 통설을. 자, 일단 과거제도가 실시한 것은 강종 9년에 쌍계 건의를 통해서 실시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전개돼 나갔는데 초기 때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많냐면 지방 출신의 항공, 그러니까 지방 출신 중에 좀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 지방간에 추천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항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보거나 아니면 국자감생이 봐도 본 시험 예부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덕종 때 들어가면 과거 응시자 수가 이제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자감생에 비해서 그 지방 학교 출신이제 실력이 저하돼. 지방 출신자들 또 항공들 수준이 저하되니까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좀 본 시험을 보기 전에 한번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2층제를 줬어. 그래서 먼저 이제 예비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서 국자감시를 동당관시를 보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절차를 많은 과정을 보면 자, 개수관의 어떤 주례하를 이제 했던 것을 개수관식이라고 해요. 지방민들이 이제 좀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경시라는 것은 개경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야. 개경에. 그 다음 빈공시인데 그 당나라 빈공과 있죠. 빈공과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탐라 있죠. 제주도는 그 당시 탐라 왕국이라서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탐라인들도 이 빈공시에 뭐냐면 응시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모아서 이제 국자감시를 보는 거야. 국자감시. 그 다음에 본 시험이 예비 시험인데 학자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건데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2층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자감시를 따로 독립해서 이걸 이제 3층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3층제로. 예. 그런데 이제 통상 이제 학계 통론에 의하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예비 시험이고 이게 1층제고 요 다음에 이제 2층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어요. 뭐 통론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또 이 국자감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 단순히 국자감을 입학한 다음에 보는 시험이다. 국자 입학 시험이다. 아니다. 예비 시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예종 때 이제 사학 12도가 막 활성화되니까 예종 이후부터는 국자감에 3년 이상 수학한 다음에 예부 시험에 확보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개경시 개수관시 빈공시에서 합격한 사람이 국자감시를 보고 국자가 입학한 다음에 적어도 3년 이상은 여기에서 수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예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뭐냐면 명문화 시켜놨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학 12도의 어떤 세대 배경이 돼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민왕 때 가서 이제 3층제가 완비됐죠. 이거 11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선하고 비슷하게 이제 향시시 전시. 그래서 지방에서 향시를 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해시를 보고 그 다음에 왕 앞에서 전시를 보는 거야. 이거 원나라 이제 그 과거제도 영향을 받은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들어왔지만 원나라식의 이제 전시를 보고 그 전에 복시라는 것도 있었다고 했죠. 복시. 그 왕한테 보는 이제 전시와 비슷한 복시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 요거는 비정기적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 근데 이 전시는 정기적으로 해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향시와 해시는 당락을 결정하지만 전시는 국왕의 급제 순서를 결정하죠. 이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구의 종류를 볼게요. 크게 이제 명정가, 세원가라고 하죠. 제수가, 조선시대 진사가라고 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이렇게 세 가지 있고 물가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물가는 자
명경과는 이제 뭐냐면 유학 경전을 봐요. 유학 경전을. 재수과는 이제 신문을 보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려 시대는 신문을 더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과가 더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당 유학의 영향으로 경학보다는 사장, 시문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죠. 외교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시문도 필요하고 문장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가장 중시하겠다. 그래서 명경과보다 10배 이상 합격자가 이제 선발됐고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법이나 명상업, 명봉업, 명상업 수학, 명성업, 의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시험 실용 기술학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뭐 작가의 이제 뭐 절차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 각자 보시고. 자, 문과를 볼게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문과가 실시한 게 거의 없어요. 이 기록에 보면 문과는 예종 때 잠시 실시했다가 그 당시 문신대 반대로 인종 때 폐지됐고요. 공양왕 때 잠깐 했는데 공양왕 이제 정시 실시했는데 공양 3년은 거의 조선이 건국할 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종 때 잠깐 실시한 거 외에는 없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종 때 무학제를 만들 7제 중에 무학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송해 국제감안에 문무 양학 제도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다음 별무반 설치와 관련해서 연인족 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무관 양설 학에서 뒀는데 이 무학제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문벌 규칙 때 반대 때문에 없어지고요. 그때 잠시 또 무과도 실시했지만 또 문신대 반대 때문에 폐지돼 버렸죠. 네.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무과가 없는데 무관들은 어떻게 뽑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군, 대장군, 장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냐? 이들도 이제 전시과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무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대부분 거의 8, 90%가 자기 그 아버지가 계속 이제 장군 찍었고 뭐 상장군, 대장군 하면 세습 찍고 가요. 고위직 관료들은 되게 세습 찍고 뽑아. 네. 그다음 중하류층 공관들은 이제 뭐냐면 장교들은 저 세습직도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뭐 이인처럼 이렇게 좀 보기에 좀 우애가 추천한 사람들 뽑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시대 때는 승과도 있었어. 예. 그 승려들에게 법궤를 이제 주는 부연 시험인데, 여기 법궤를 받아야지만 승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종시, 뭐 선종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받죠. 그래서 이 승과는 조선 시대 때는 그냥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죠. 명종 때 잠깐 그 있었고 거의 없었죠 승과는. 그런데 고려 시대 때는 승과가 있었다. 그래서 승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승려들을 우대한다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 승려 수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겠죠. 그래서 승려 수를 규제하고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동시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주문생 관계가 있었죠. 당나라에 보면 자주문생 관계 있잖아요. 자주는 시험 감독관, 문생은 시험 보는 사람 이런 건데, 그래서 예부시 책임자인 지공고와 시험 감독관과 그다음 동지공고 이런 것이 재수할 문제를 내고 채점 등급을 정하는 일을 맡았는데, 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과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공고와 동지공고는 이제 뭐냐면 자주를 얘기하는 거야. 시험 감독관이 아니,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 과거 합격하면 지공고의 은혜라고 해서 그 당시 지공고의 자주와 급제자 문생 관계가 형성됐다. 자주와 문생 관계. 그리고 이제 자주와 문생 관계에서 또 이제 보면 문생들이 이제 관료로 들어가기 전에 합격하더라도 이제 신원 보증을 해줘요. 신원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관리 한 명이 신원 보증을 해줘야 돼. 그걸 이제 자주 간행 쪽 자주가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와 문생 간의 어떤 서로 밀고 끌어다니는 어떤 파벌이 형성됐다고 했죠. 이걸 당연하고 했죠. 그래서 자주문생은 학문적 정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표단이 꽤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기록이 이제 서궁이 쓴 고려 도감에도 나와요. 고려 도경에도 나오죠. 고려 도감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 사회적 결속이나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왕벌제라는 패단이 있다. 당나라 때 자주문생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응시 자격인데 이 응시 자격은 학계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 응시 자격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뭐 그냥 학계 한 의견이야.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제술 명경과의 경우에는 기족 학리지의 자제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설이 있어. 그래서 제술과는 인종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 귀족의 학리 자제들, 인종 이후에는 양인들로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교 이제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이제 일단 소개는 해드릴게요. 제술과 명경과는 아 여기 이제 인종 이전까지는 다 향리 자제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장의 소은, 뭐 부장의 잔 다 향리 계층이에요. 예. 근데 인종 이후부터는 명경과는 확실히 이제 일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가로 바뀌었고요. 명경과는. 근데 제술과는 이제 유문이 많아. 아직까지 계속 이제 뭐냐면 향리 자제들만 볼 수 있다. 설도 있고요. 아니다. 명경과처럼 일반 백성들도 볼 수 있다라는 설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요거는요. 일단은 뭐 설도 얘기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있고, 작가는 일반 농민들이 의시했죠. 네, 일반 농민들이. 근데 이제 뭐 법제적으로 본 거고, 제수과나 명경과는 이제 뭐냐면 일단 공부는 해놔야 되니까 일반 평민들이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향리나 뭐 문벌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겠죠. 근데 법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마지막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마지막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예. 자, 사회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이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그 좀 약간 지금 치통 때문에 네 타임을 해야 되는데 세 타임만 했거든요. 보강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